안녕하세요. 괴담실록입니다. 영화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아마도 반전 영화일 것입니다. 상상치도 못한 전개에서 받는 충격, 그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현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는 가끔 영화보다 충격적인 반전이 있어 왔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강대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거나 용서받지 못할 희대의 역적 집안에서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탄생하는 일이 그것이죠. 오늘은 조선왕조 500년간 일어났던 역사의 장난과도 같은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팬딩에 가입하시면 현재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는 230개가 넘는 괴담실록의 오리지널 영상을 광고 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왕가 사는 남자로 재조명된 계유정난과 단종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일어났던 큰 사건 중 하나는 성산문 등이 계획한 단종 복위거사일 텐데요. 이들은 세조일파를 암살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상치 못하게 정보가 새어나가면서 거사는 실패로 돌아가고 이들은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사건의 중심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인물이 있었으니 처음엔 거사에 가담했으나 마지막 순간 이를 밀고하여 동료를 팔아먹은 김질이란 자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김질로부터 시작된 그의 집안과 관련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거사에 가담했던 충신들은 잔혹한 고문 끝에 모두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됐지만 김질만은 밀고한 공을 인정받아 날로 출세하게 되었다. 이후 그의 집안은 대대로 부귀를 누리게 되는데 특히 그의 후손 중 한 명은 인조 때에 이르러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르며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누렸다. 하지만 김질의 밀고로 시작된 김씨 집안의 영화는 거기까지인 듯했다. 그를 총애하던 인조가 죽고 그 아들 효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는 금세 숙청당할 위기에 몰리게 된다. 하루아침에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까지 갈 상황에 처하자 그는 자신의 조상 김질처럼 한 가지 살아날 방법을 모색한다. 바로 외세의 힘을 빌려 자신의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조정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던 북벌 계획을 청나라에 밀고해버렸고 조선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매국 행위에 이어 그는 영모까지 꾀하기에 이르는데 그가 바로 조선 중기의 매국노 김자점이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김자점은 처형을 당하고 만다. 자연히 그의 집안도 멸문지하를 면치 못했다. 직계 가족이 모두 죽거나 노비로 전락한 것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도 지방으로 도망쳐 살아야 했다. 그렇게 도망친 김씨 집안 사람들 중 몇몇은 황해도 해주까지 달아나 출신을 숨긴 채 상민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약 200년 후 그곳에서 누군가가 태어난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다. 밀고와 매국을 일삼았던 이들의 후손 중 일평생 나라를 위해 싸운 독립투사가 나온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김구 선생은 배반자와 매국노를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여 이런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외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배신자를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그와 관련해 기이한 일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의 생일이 8월 29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이 독립운동가의 태어날 날을 정해준 듯 이날은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국치일과 같은 날이라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주로 조선의 창립자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에 한국 역사상 최강의 명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귀신 같은 활솜씨로 신궁이라 불리었고 그의 비견되는
뛰어난 통솔력으로 북쪽으론 원나라군 만주의 군벌 홍건적을, 남쪽으론 왜구를 물리쳤죠. 그야말로 당시 동아시아에서 싸울 수 있는 적이란 적과는 모두 싸워 단 한 번의 패배도 허용하지 않은 무패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애 마지막 싸움에서 처참한 패배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를 안겨준 상대는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선이 세워진 지 7년이 되던 해 궁궐 안에는 한바탕 비바람이 불어닥쳤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난을 일으킨 것이었다. 왕자의 난이었다. 태조가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것과 종친의 힘을 빼앗는 개혁에 불만을 품고 부왕에게 도전을 한 것이었다. 이방원은 개국공신 정도전과 이복동생 이방석, 이방번 등을 살해하고 아버지의 정권을 빼앗았다. 이성계는 자신의 오랜 동지와 어린 자식들을 죽인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권력은 이방원 손에 넘어간 뒤였고 그는 왕위를 넘기고선 금강산 유람을 핑계로 개경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얼마 뒤 조정에 급한 소식이 들려왔다. 함경도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 반란의 배후는 다름 아닌 이성계였다. 태조가 과거 자신의 근거지였던 함경도에서 조사일을 내세워 난을 일으킨 것이었다. 하지만 태조는 이른을 앞둔 나이였고 반란군은 머지않아 진압, 그는 다시 개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6년 뒤 태조는 세상을 떠났고 이는 그의 마지막 싸움이 되었습니다. 당대 싸울 수 있는 모든 적과 싸워 단 한 번의 패배도 허락하지 않았던 명장 이성계. 그에게 유일한 패배를 선사한 이는 누구도 아닌 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시대엔 아들이 아버지를 묻고 전쟁 중엔 아버지가 아들을 묻는다. 이 말은 전쟁의 참혹함과 그로부터 인간이 얻게 되는 슬픔을 말하는 문장이지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시엔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전하고 전시엔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몬다 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이 있는 곳은 늘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궁궐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실제로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인 사례도 있었으니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이모 화변이죠. 조선시대에서 부왕이 아들을 죽인 정사의 사례는 영조가 유일하지만 아들을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임금도 있습니다. 바로 인조입니다. 1637년 조선 16대 임금 인조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지옥을 맛보았다. 오랑캐의 나라라 업신여기던 청나라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치르게 된 것이었다. 온 나라에 생지옥이 펼쳐지던 병자호란은 끝이 났지만 지옥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청나라가 그의 장남 소현세자를 볼모로 요구한 것이었다. 그 뜻을 거스를 수 없던 인조는 눈물로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매사에 힘쓰되 경노하지 말고. 소현세자는 9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부왕의 태도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울며 아들을 전송하던 아비의 따뜻함은 어느새 경계심 가득한 차가운 눈길로 바뀌어 있었다. 일은 이랬다. 소현세자가 볼모로 잡혀있는 동안 청나라는 인조에게 종종 소현세자를 칭찬하며 조선의 임금을 그로 교체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곤 했다. 더불어 세자가 떠난 청나라에서 그곳에 끌려간 조선 사람들을 구하며 민심을 얻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니 인조는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떨게 되었다. 이에 더해
조선 안에서도 세자를 헐뜯는 중상모략이 끊이질 않았으니 그쯤 되어서는 소현세자를 아들이 아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정적쯤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세자는 이렇다 할 환영도 받지 못한 채 부왕과 대신들의 냉대 속에서 고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얼굴의 7구멍에서 피를 뿜은 채였다. 의문스러운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의문을 증폭시키는 것은 그 뒤 이어지는 인조의 행보였다. 자신의 장남이자 일국의 세자가 죽었음에도 간소한 장례만을 치르게 하더니 죽은 세자의 아들인 원손을 제쳐두고 자신의 다른 아들 복림대군에게 세자 자리를 넘긴 것이었다. 마치 소현세자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듯한 인조의 비정한 행보는 계속되었다. 그는 얼마 뒤 소현세자의 아내 강빈을 역모로 몰아 죽이더니 자신의 손자이기도 한 그 자식들을 먼 제주 땅으로 유배 보내버렸다. 소현세자의 어린 세 아들은 부모도 없이 타지에서 유배 생활을 견디다 얼마 가지 않아 그중 2명이 병을 얻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자신의 손자이기도 한 소현세자의 아들들까지 죽음으로 내몬 인조의 행보를 보면 그는 아들의 흔적을 없애는 것을 넘어 아예 씨를 말려버리고자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또한 복림대군에게 물려주며 왕실이 둘째 아들의 핏줄로 이어지게 했죠. 그렇게 인조의 의도로 2 형제와 그 후손들의 운명은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 그 운명은 후손들 대에서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효종의 직계 후손들은 점차 손이 귀해졌다. 3대에 걸쳐 외아들이 외아들의 뒤를 잇고 또 그 외아들이 뒤를 이었으며 정조 사후의 임금들은 연이어 요절을 하더니 결국 24대 헌종을 끝으로 직계의 대가 끊어지고 말았다. 반계열통 철종이 뒤를 이었으나 그 또한 후사 없이 요절하였고 마지막 남은 후손 경은군마저 조선이 망하던 해 행방불명되고 그 후손들까지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효종의 대는 희미해져 버렸다. 반면 소현세자의 대는 이어졌다. 제주도 유배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경안군으로부터 대가 이어져 전주이씨 계파 중 하나를 이루게 된 것이었다. 이렇듯 인조가 끝끝내 제거하려 했던 소현세자의 핏줄은 번성했지만 그가 힘을 주었던 효종의 핏줄은 결국 희미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소현세자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창립군주들이 나라를 세우고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자신을 도운 공신들을 치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공신 명단에 외국인의 이름도 적혀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만주 일대에 살던 여진족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조선 세종 때 쓰여진 용비어천가에는 실제로 태조 이성계를 도왔던 여진족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 맨 처음 나오는 것은 먼터무라는 이름입니다. 대부분 들어본 적 없는 이 인물은 훗날 조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커다란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먼터무는 이성계의 의형제로 유명한 퉁두람과 함께 이성계의 여진족 부하였다 기록되어 있다. 그가 젊을 적 생계가 어려웠을 때 이성계는 땅과 생필품을 내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고 한다. 이후 먼터무는 이성계를 매우 존경하며 따랐고 고려에 전쟁이 나면 군대를 보내 돕거나 직접 종군하기도 했다고 한다. 훗날 스스로 말하길 나는 젊을 때 이성계 어르신을 모셨다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뒤 제사 때마다 고향 동북면에 갈 때면 먼터무는 다른 족장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 이성계를 만났다고도 한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 이렇듯 이성계를 도왔던 먼터무의 후손 중엔 이성계가 세운 조선을 핍박하는 인물이 대거 나오게 된다. 바로 청태조 누르와치와 이후 모든 청나라의 황제들이다.
누르하치는 먼터무의 6대 손으로 후금의 시조이며 후금은 청나라가 되어 그의 손자 홍타이지는 정묘 병자호란을 일으키고 이성계가 세운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조선의 개국공신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던 여진족 족장의 후손이 훗날 조선을 멸망시킬 뻔했던 것입니다. 조선의 첫 번째 임금 이성계의 부하였던 먼터무는 훗날 후손들에 의해 황제에까지 추존되게 됩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바로 박승유 지사입니다. 그는 을사오적 박재순의 손자였지만 조부의 매국 행각을 몹시 부끄러워하여 왜 자결하지 않아 후손을 욕되게 하는가 라는 말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말뿐만이 아니라 학창시절부터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일본군에 징집되자 곧바로 탈영하여 광복군에 입대하기도 했습니다. 박승유 지사처럼 비록 윗대가 민족 반역자였더라도 이를 물려받지 않고 스스로는 의기를 가졌던 인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대의 경우도 찾아볼 수 있죠. 비슷한 시기 가장 충격적인 역사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매국의 대명사 을사오적 중 한 사람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이루어지며 조선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치욕스러운 늑약의 진행 과정에는 이에 앞장선 5명의 조선 사람이 있었다. 을사오적이다. 그중 이완용이 가장 유명하지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오적 중엔 권중현이라는 자가 있다. 그는 일본이 조선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입혀주신다면야 기꺼이 찬성할 것입니다 라고 찬동하며 이완용 못지않게 매국에 앞장섰던 자이다. 그런데 그의 집안을 살펴보면 그가 한 매국 행위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임진왜란때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권율의 직계 후손이자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이기도 했다. 과거 일본을 무찌르는 데 사력을 다한 두 영웅의 후손 중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선 매국노가 나온 것이었다. 권중현은 나라를 판 대가로 일평생 부를 누렸지만 죽을 때까지 독립투사들과 민중들의 습격을 피해 늘 경호를 받아야 했고 일평생을 도망치며 살아갔다고 한다.